오늘 여기 한국은행인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일본 경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돼서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같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0분 내지 45분 한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일본에 간 지 3번 됐습니다. 그 10년 주기 시절이라고 1993년도에 공부하러 갔다 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경제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2003년도에 고이즈미 총리 때 제가 갔을 때 일본 경제 좋아졌고 그다음 2013년도 2월 달에 갔는데 아베노믹스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이 경제가 일본 경제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들어온다 하니까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겠다고 일본행 직원도 그렇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 흐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 주가가 뭐 500포인트 올라갔다 하면 일본 경제 살아나고 그 다음날 500포인트 빠지면 일본 경제 죽었다고 근데 한국 매스컴에 항상 나오는데 그거는 그 실상에 가깝지 않고 제가 거기서 보고 느꼈던 그 실상을 전해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사회 하면은 어떤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본 경제하면 90년 이후에 쭉 생각해 보셨을 때 혹시 한두 마디 좀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하는데 뭐 잘 생각 안 나시면은 뭐 그런 얘기 하죠. 잃어버린 10년,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20년, 그 다음에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식물 경제, 그 다음에 근자에는 뭐 3.11 대지진이라든가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일본 경제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소개드릴 순서는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하고 아베노믹스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까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뭐가 지금 그들의 그 현안 과제인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성장률이 0% 됩니다. 0.8 내지 0.9 정도. 그 다음에 물가는 뭐 90년대 중반에는 그래도 좀 올라가 있었지만 98년 이후에 거의 지금 마이너스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얘기할 때 일본이 뭐 장기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이라는 것은 위에를 얘기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상황, 다른 나라들 상황인데 역시 이제 일본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낮고 성장 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물가도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명목 베이스로 해서 일본이 4.9조 달러로 지금 세계 랭킹 3위에 지금 있습니다. 3위에 있는데 얘들이 2위에서 이제 3위가 떨어진 게 2010년도인데 1972년도에 독일을 능가하면서 2위로 올라갔었어요. 38년 동안 2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베이스로 이거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인데 결국은 일본이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 명목 베이스 GDP가 이게 500조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500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목 베이스. 달러 베이스 보면은 5조 달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조 달러. 그러니까 명목 베이스, 엔화 베이스가 더 적게 움직이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일본이 그 GDP가 달러 베이스로 굉장히 움직이는 것은 결국 환율 때문에 어떤 그런 것 같고 결국은 모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지 않나. 그러니까 500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조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각 부분별로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일본의 그 대학생들 졸업해서 이제 제일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한국은 없어졌지만 이제 종합상사입니다. 미쓰비시 상사나 뭐 스미토모 상사 아니면 그 은행들. 근데 걔들이 들어갔을 때 초임이 얼마냐면 22만 5천엔, 22만 5천엔. 그러니까 곱하기 12하고 보너스 400에서 600 더하면 이제 대충 계산 나오죠. 얼마 정도.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2000년 초부터 계속 이어져요. 물론 90년대는 그보다 조금 높았는데, 그만큼 그 임금 소득이, 급여 소득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고, 변화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년 주기로 이제 일본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자판기에 보면은 캔커피 같은 거 많이 팝니다. 캔커피가 80년대 말엔 제가 일본에 안 갔었으니까 모르겠고, 뒤져보니까 90엔에서 100엔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90년 초에 제가 갔을 때 110엔 정도, 90년대 말에 120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가니까 이제 110엔, 2014년 가니까 100엔, 그러다 2014년도 가니까 다시 110엔. 이게 올라갔던 시점이 결국은 다 일본의 소비세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소비세가 89년도에 3% 처음 도입했을 때 그때 올라갔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3에서 5 올라갔을 때 또 10엔 올라갔고, 2014년도에 10엔 올라갈 때 또 올라갔고, 그러니까 캔커피가 뭐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뭐 대표 가격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가격 변동이 없다, 안 올라간다는 그 얘기죠.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이 GDP가 움직이지 않는,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정부 베이스에서 보면은 정부가 이제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공공지출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이 95년쯤 때 이제 생산 가능이가 꺾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서 사회보장 지출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 사회보장 지출, 지금 베이스로 하면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사회보장 지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나자고. 근데 그 부분을 결국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다 조달합니다, 이게. 정부 채가 쭉 늘어나고 국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를 보면은 90년대 말에도 67% 양호하죠, GDP 대비. 지금 2.3배, 2.5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명목 GDP가 갇혀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정부 쪽에서 어떤 결과물이고요. 기업들이 90년 초에 일본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 빌려다가 그 설비 투자하고 돈 빌려다가 부동산 타고 뭐 해서, 그때 이제 90년대 초에 나타났던 게 버블의 상징이 3다 과잉이라고 해서 과다 채무, 과다 설비, 과다 고임, 과잉 고임.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버블이 깨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그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기계 설비 있으면 기계 설비가 보통 감가상각되는 부분, 그 부분도 밑도는 정도로 이제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특히 이게 98년도에 그 현저합니다. 물론 2006년, 2007년도에 그때 고이즈미 총리 때 경기가 좋아가지고 환율도 좀 받쳐주고 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샤프라든가 파나소닉 얘네들이 그 무지하게 투자를 했는데 2008년도에 리만 쇼크 뭐 받으면서 그냥 결국 그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상태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 생산 비중이 3분의 1 높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100을 투자한다면은 국내 쪽에 3분의 2, 해외 3분의 1 정도. 점점 해외 쪽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내 쪽에서 여기는 뭐 나타내지 않았지만 국내 제조업의 생산 능력 자체가 2000년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이.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의 뭐 설령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그 물량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어떤 상황. 기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이 거의 올라가지 않고 이제 소비는 좀 소비는 뭐 웬만큼 유지하려다 보니까 얘들이 세이브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가계 저축률이
0%입니다. 얘가 90년대만 해도 10%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하면 우리가 근검 전략 뭐 이런 이미지인데 지금은 벌어가지고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일본이 그 전에 이제 쌓아놔서 이제 저축했던 부분들 이게 순금융자산인데 이게 한 1250조 엔. 이 규모가 보면 이제 1년간 소비할 수 있는 거에 한 4.3배 정도. 그만큼 소득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4.3년에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거의 60대 이상이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기업, 가게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였고, 그래서 금융기관들, 자금 중개하는 금융기관들은 이게 보면은 금융기관의 기본 역할인데 예금이라든가 받아가지고 대출해서 이게 그 어떤 마진을 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그 점점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들이 대출 잔액이 이제 453조, 2000년 말에 비해 물론 중간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이 빠진 거는 다 이게 2002년, 3년, 4년, 5년 이때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해가지고 다 까버렸기 때문에 이게 빠졌던 거고 어쨌든 그게 이제 좀 살아났는데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출하는 규모 자체가 2000년대 말보다 작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나머지는 결국은 100을 받아가지고 70을 얘 대비 70인 70을 운영은 나머지인데 국채라든가 이걸 사서 일본 그 시장에 국채시장, 금융시장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남아 쪽, 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쪽에 많이 진출해서 해외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규모로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500조하고 이게 490조 9조니까 한 2%밖에 안 돼요. 해외 대출. 늘어난 속도는 상당하지만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은행도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을 지금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하면 이제 항상 뭐 무역수지 흑자니까 N고로 가야 된다. 이게 90년대 쭉 왔던 우리 개념인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특히 뭐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2011년도에 그 3.11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을 가동을 이제 거의 전면 중단시켰죠. 그리고 대신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입하는 규모가 1년에 한 4조 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럼 뭐 생으로 늘어나니까 4조 원 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데다가 근데 일본 하면 산업이라는 게 뭐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인데 뒤에 세 개는 한국에 따라잡고 두 개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두 개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전기전자를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가 뭐 LG 뭐 얘네들이 일본 걸 잡아버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휴대폰.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일본에 두 번째로 했던 놈이 이게 2013년도에 적자로 빠졌어요. 이게 2000년만 하더라도 한 7조 정도 흑자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 전자 산업을 굉장히 좀 얄밉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 무역 쪽에서는 이렇게 적자로 가고 있는데 이 무역 쪽이 여기서 이제 빨간 거거든요. 빨간 거. 근데 반면에 얘들이 이제 그 전에 벌어왔던 가지고 해외 뭐 증권 투자한다, 또 해외 직접 투자했던 거, 그 투자 수익이 상당합니다. 이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투자 수익이 1년에 15조 엔 정도, 한 달에 한 1조 2천, 우리나라 돈은 12조 원 정도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제가 5월 8일자 기준으로 다 작성했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국세 통계가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무역 수지가 3월 달에 보니까 이게 6천억 정도 흑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뒤바뀌어져가지고 결국 경상은 2월 달에 뭐 2조 7천억 흑자, 무역 수지 7천억 흑자, 소득 수지 제도 뭐 2조 뭐 2천억 정도 흑자, 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은 엔화가 그렇게 약세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 수지 쪽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들이 있죠. 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온다. 제이콥 효과라고 해서 근데 그게 완전 없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3년, 2년 반 지나면서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어떤 큰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외환보유액 1조 2천억 정도. 이것도 뭐 2005년도 이후에 중국한테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유지하고 있고. 아무리 근데 일본이 뭐 안 좋다 하더라도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정부의 돈은 이만큼 리저브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부 부채, 국가 부채가 GDP의 뭐 2.5배다라고 해서 그리스나 그런 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리저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보면은 근데 국채금리, 뭐 워낙 성장률이 낮으면은 또 물가도 낮으면 뭐 금리가 낮는 건 당연한 거고 0.42%입니다. 미국 2.15. 근데 독일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78 정도 됐었어요. 근데 독일이 이렇게 딱 떨어진 것은 독일뿐만 아니고 뭐 유럽이 거의 다 그런데 그만큼 이 미국하고 일본의 어떤 금리차는 유지되지만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하고 일본의 금리차가 이게 좁혀지다 보니까 그 유럽 쪽에서 흘러나오는 자금들이 근자에 일본 국채를 좀 산다고 합니다. 일본 국채를.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하기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게 완전히 뭐 어디 섬나라, 일본은 따로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걔들이 그걸 시행하면서 일본 경제나 일본 금융시장이 세계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이제 주가 시가총액 4.8조 달러, 거의 GDP 규모하고 비슷하죠. 세계 3위. 미국은 뭐 금융시장 발전돼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코 쭉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본이 거의 뭐 20여 년 동안 장기 불황, 뭐 디플레이션 해서 경제적인 위상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뭐 랭킹 2위에서 랭킹 3위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맘먹게는 그래도 좀 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단 크게 이해를 하시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은 아베노믹스 내용입니다. 아베노믹스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다면 당연하죠. 일단 정책적으로 뭐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게 뭐 금융이든 재정이든 정책 쪽에서 먼저 해서 펌프 효과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조금 잡혀지면은 이제 성장 능력을 높이는 그런 쪽. 아베노믹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기간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지 못하니까 명목사에 대해서 이게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금융이나 완화 정책을 통해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 전략을 추진해서 잠재 성장 능력을 확충하자 하는 겁니다. 일본이 현재 잠재 성장 능력, 이게 뭐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현재는 0.5%포인트 안팎으로 보는데, 초기에는 이게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가기도 하고 뭐 그 정도 밑에도 가 있었었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정책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 경로상으로 올리게 하자 하는 게 금융정책, 그 다음에 재정 확대 정책이고, 이거를, 요 능력을 더 위로 끌어올리자 하는 것이 이제 성장 전략 추진입니다. 기본 틀은 그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은행이 하는 게 뭐 QQ이라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 정책.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는 거 하나에다가 두 번째는 돈 푼 거 가지고 뭘 사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안전한 뭐 국채 같은 것만 썼는데, 그게 아니고 국채 사들가 좀 기간이 긴 것들, 그 다음에 뭐 주식은 아니지만 주가지수 펀드라든가 회사채, CP, 그 다음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부동산 투자 시다 이런 것들 좀 사주자라고 했던 거고, 그 발상이 그 전에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발상이 굉장히 좀 뭐 파격적으로 해서 이제 2013년 4월 달에 했을 때는 모든 거를 그 시점에, 시행의 시점에 거의 2배 수준을 하겠다 해서 뭐 상당히 좀 임팩트하게 그 영향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쭉 해오다가 작년 10월 달에 그걸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발행하는 국채에 한 50조를 산다고 했던 걸 80조엔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에 푸는 돈도 거의 80조 풀어나가는데 그걸 거의 대부분이 국채를 사는 쪽으로 이게 조치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표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기금, 비슷한 공적연금기구라고 게 있는데, 얘들이 한
운용 규모가 125조인가 됩니다. 근데 얘들이 주로 한 60% 이상을 일본 국채를 사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상당 부분을 일본 내에서 이제 소화하는데 얘도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뭐 연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얘기가 되지만 국채 수익률이 아까 0.4%, 0.7인데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 120조 운용해봐야 수익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거 좀 수익을 높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다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떠받칠 필요가 있고 해서 국내 채권 보유 비중은 반으로 줄이고 국내 주식이라든가 12에서 25, 해외 주식 12에서 25, 또 해외 채권 11에서 15 이쪽으로 이게 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 시행한 2013년도에는 일본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때는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 들어와서 떠받쳤고 작년에 경기 좀 안 좋고 할 때, 좀 빠지고 할 때 그때 떠받쳤던 거는 또 얘네들 자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QQ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보자면 이거는 미시긴 책에 있는 걸 갖다 썼는데 아베노믹스를 그리는 거는 사실은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연결되는데 일단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인식이랄까 그런 믿음을 가게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돈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돈 좀 번 사람들이 소비 좀 하게 되고 기업들도 이제 이익을 좀 얻었겠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상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교보금시장에서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 돈을 계속 풀어야 되니까 뭐 통화론중 접근법에 의해서 N이 뭐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수준이 난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다 보면 디플레이션 벗어나고 고용 늘어나고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여기까지는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팍팍 늘어나지 않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좀 늘어나는 어떤 행태들. 소비는 특히 이제 소비는 이제 작년에 좀 줄어들었는데 소비세 인상, 세금 인상하면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게 이제 일본이 재정 지출 확대라고 하는 그 정책은 사실 배치되는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 부분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GDP의 2.5배 되는 그 국가 부채 이거를 염두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자민당 정부가 아니고 전임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자민당하고 공명당 3당이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해야 되겠다 해서 5%를 8% 올리는 거를 작년 4월 달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서 금년 10월 달에 5에서 10으로 올리기로 했다. 근데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아베 수상 입장은 그 당시 합의했던 그 법에 기초해서 이제 올렸던 건데 그 샥이 작년에 그렇게 경기를 꼬꾸라트린 쪽으로 작용할지를 예상보다 심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잠깐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자산시장 쪽, 금융시장 쪽에는 효과가 있고 실물 사이드로는 회복에 기여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근데 뒷그림을 보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이게 장기 추이입니다. 지금 일본의 연간 재정 예산 집행 규모가 96조엔, 100조엔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사회보장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쓸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한 25% 정도가 국채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이 한 10조, 10%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100조 중에서 한 60조, 55조 정도가 이게 딱 묶여있는 돈이고 나머지 쓸 수 있는 돈은 한 45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5조, 6조를 쓰고 있다. 옛날에는 14, 15 정도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 어차피 국가부채가 안 좋으니까 재정이 적자가 늘어나니까 이걸 계속 줄여왔죠. 줄여오다가 2011년 대지진 나고 하여튼간 복구 수요가 있어서 추가 경정 예산에서 상당히 좀 늘려놨죠. 2012년도 이 추가 경정 예산은 아베 수상이 집권한 이후에 늘린 거고
이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공공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와중에 2013년도부터는 아예 본 예산 자체를 2012년보다는 계속 높여나가는 쪽으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일본이 지금 그 경제 성장 한참 했던 게 이제 60년, 70년대, 80년대 그때 한참 성장했는데 그때 사회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지 거의 한 40년 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가끔 터널이 붕괴해서 뭐 차들이 뭐 사고 나고 뭐 더군다나 뭐 근자에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은 사회 인프라를 다시 점검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아베 정부는 그걸 이제 캐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에 매년 한 20조엔씩 한 200조엔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베 수상인데 어쨌든 집권해서 2018년까지는 선거가 없으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 도쿄 뭐 최근에 가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 시내에도 보면은 그 높은 그 맨션들 오다이바 이쪽 중심으로 해서 도쿄역 근처에서 무지하게 좀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수요가. 특히 이제 3.11 대지진 이후에 그 일본 그 기업들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금 소자 고령화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취직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많지 않은 그 상황인데 그 중에 조금 좀 똘똘한 애들, 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3.11 대지진이 터졌지 않습니까? 3.11 이번 지진은 옛날 지진은 뭐 수평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터졌는데 3.11은 위로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심했었는데 새로 짓는 그 오피스라든가 맨션 같은 것들은 그 부분까지는 감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야, 어느 기업이 그런 시설, 거기까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그 건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봐서, 그게 갖춰졌다 하면은 그 기업을 어플라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쪽을 찾고 있는 거고, 그게 기업에 취직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집을 살 때도 새로 지은 맨션을 굉장히 선호해요. 이제 그 지진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지진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 쪽이지만은 공공 쪽 말고 일반 민간 주택에 있어서도 그 여력이 되면은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건설 쪽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여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차별화가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세제는 지출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효과가 비슷해서 여기다 잡아놨는데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율이 도쿄 기준으로 35.42%가 됩니다. 35.42%는 미국이 42%인데 미국 다음으로 높은데 저희 나라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일본 정부의 의도는 그 주요 선진국 수준 20%대로 향후 내리겠다 하는 그 목표,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그 3.29%포인트 정도 내리는 쪽으로 이건 시행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 성장 전략이라 해서 얘들이 2013년 6월 달에 아베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표를 했으니 그때는 조금 가리망상했는데 2014년 6월 달은 조금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보면은 법인세 개혁 이 얘기가 나옵니다. 수년 내 20% 인하를 목표로 하고 2015년부터 개시한다. 거기에다가 국가 전략 특구를 만들어서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고, 농업이라든가 의료 쪽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거고, 특히 공적 연금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기업 가버넌스 강화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검토하는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본 그 아베노믹스의 큰 그 줄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2011년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뭐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 반동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2013년도 상당히 플러스하다. 2013년도에는 쭉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2, 4분기부터 마이너스 사성이 좀 복구했지만 이게 주로 소비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세 인상 때문에. 소비세 인상하다 보니까 그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건설도 빠지고 수출도 뭐 엔화 약세였으면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야 이게 엔화 약세가 이게 좀 계속 가겠느냐 좀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계속 가야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물량을 좀 확보하고 물량 확보하는데 그게 커버하기 어려우면 설비도 좀 늘리고 하는 건데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회복이 좀 미흡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엔화가 약세되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임금도 작년도에도 기본급 올리면서 한 2.12% 정도 올리고 올라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소비세를 이제 3%포인트 올렸는데 실제로 그 물가에 관련된 부분은 한 3분의 2 정도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2%포인트가 완전 소비세 인상 요인을 작용해서 작년 4월서부터는 CPI 상승이 3%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대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 부분을 제외하려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2%를 빼면 되죠. 1.3, 1.2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2.2%니까 뭐 0.2%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이거는 국내 쪽의 어떤 부분이고 엔화가 약세되니까 이제 수입 물가 타고 들어오는 부분들 그것까지 다 반영한 전체적인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1, 4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서 이게 지금 작년 2, 4분기부터는 뭐 상당히 좀 2%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뭐 2013년 4, 4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1, 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럼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거냐 아니면 아직도 디플레이션 상태냐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일본은행은 QQE를 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CPI 상승률이 2%대 달성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 현재는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돈을 더 계속 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물 사이드에서 보면은 실물 사이드에서 성장률은 뭐 회복되다가 주춤한 상태고 물가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죄송합니다. 임금은 그렇습니다. 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큰 기업들 보너스 포함 다 해가지고 2.23% 정도 올렸는데 그게 이제 큰 기업은 올렸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못 올리죠. 지역기업 못 올리고 이게 토탈 하면은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올렸지만은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소비세 인상한 거는 그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 작년에 소비세 인상 평균 하면은 한 3% 안팎 되는데 대기업 지원을 하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2.1 실질 베이스로 하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금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2010년 수준을 상당히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어떤 실물 사이드의 상황입니다. 다음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엔달러 환율은 80엔대 했던 게 엔달러 환율 80엔대 했던 게 지금은 이제 120엔 거의 2012년 말에 비해서 38% 정도 엔화가 상승을 했고요. 주가는 10,000엔 비슷했던 것이 지금은 19,000원, 20,000원대로 86% 올라 있습니다. 금리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그 증권사나 얘네들이 삽니다. 그럼 증권사 산 거를 그 다음 날이든 일본행이 거기서 사서 어쨌든 유통시장에서 사서 국채금리를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이게 낮춰주는 그런 상태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 일본의 은행들은 그 대출을 늘리긴 늘리는데 일본은행이 거의 자금 공급하는 규모를 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어디 운용할 데가 없으니까 일본에 다시 돌아오는 부분 빼고 국내 대출 한 2%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국내 그 대출 대상처가 많지 않다는 그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제 해외 쪽 대출은 뭐 상당히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이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엔고라든가 그 3.1 대지진의 전력난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 아니면 한국 쪽으로 많이 왔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 기업들이 나가면은 그 기업들하고 거래하던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이 걔네들 따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에다가 또 현지에 있는 그 외국 기업들, 뭐 태국에 가면 태국 기업들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싸니까 조달금이 낮으니까 그래서 점점 넓혀가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후에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건데요. 아베 내각이 출범한 게 2012년 12월 26일 날 출범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렇고 5월 8일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실질 GDP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실업률 전부 다 좋아졌죠. 이게 경상이 마이너스였던 게 이거 2월이 이거지만 지금은 2조 8천 정도, 무역이 4천억 적자가 지금 6천억 흑자로 바뀌어 있고, CPI 상승률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플러스로, 니케이 주가 다들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국채 잔액이 그러니까 국채 발행 잔액이 997조에서 1023조로 이게 한 30조에 늘어났던 거예요. 이 부분만 지금 이게 이 표상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이 부분만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고 나머지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이 그럼 다 좋은 거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다 뒤로 다 지금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은 뭐 아까부터 쭉 설명했던 자료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데 각 부문별로 소비나 투자, 그 수출 뭐 이런 쪽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뭐가 지금 문제인지 뭐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세 인상 이후에 뭐 꼬꾸라진 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동차, 가전제품, 이 비내구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뭐 소비세 인상하기 전에 미리 이제 딱 사는 거죠. 인상한 이후에는 이제 그 소비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확 경기가 이제 빠지는 그런. 그래서 과거 경험을 보니까 97년도에 그 하시모토 그 수상 때 그 당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좀 생각한다 싶어가지고 그 3%를 5%로 올렸습니다. 그때 패턴이 이제 파란색인데요. 일단 확 인상이 좀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상태인데 나중에 서서히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빠지는 폭이 더 크고 회복 속도가 좀 늦습니다. 물론 3에서 5 올린 거하고 5에서 8 올린 거 그 인상 폭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면에서 보면 일본 경제가 97년도에 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은 특히 이 1분위, 제일 소득이 낮은 쪽에서 아니면 뭐 2분위 이쪽에서 그 하락폭이 크고 회복이 좀 늦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작년에 뭐 2% 정도 올리고 금년에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봄에 그 노조하고 경영자층하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딱 이제 집계를 하는데 현재 한 2.5% 정도 좀 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2.5%면은 소비세 금년도에 이제 물가 상승이 아까 소비세 인상 효과 뺐었을 때 아무리 많더라도 1%를 안 넘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명목임금 상승률에서 인상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빼면은 상당히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이제 대기업들이라든가 큰 데가 그렇다는 거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쪽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가 이제 작년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였다고 하는 거고 그게 올 2, 4분기부터는 이제 플러스로 가지 않겠느냐 실질 베이스로 라고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또 그 관련된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소비력을 좀 높이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제 개편도 있고 경기 대책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은 그렇습니다. 아까 저기 그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른들인데, 어른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 손자들 교육비에 대해서 어른들이 만 30세 미만까지인데 그 1,500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억 5천만 원까지는 애 학원비라든가 등록금, 책 사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이제 붙이지 않고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여기는 없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자식들이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돈을 전에는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시켰는데 이걸 3천만 원까지 주는 게 대해서 면제시켜줘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가진 사람은 어른들이신데 어른들 돈을 좀 자꾸 쓰게 하려고, 어차피 어른들이 손자, 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임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유가도 좀 낮은 상태고 해서 금년대 소비가 뭐 완만하게나마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 문제는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저게 낮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겠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살 수 있는 거는 그 임금 인상이 뭐 작년,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쪽으로 일본 정부는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되면은 성장 능력을 높이는 데서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는 어차피 2012년 이후에 경기 회복을, 이게 좀 빨간색이 최근의 경기 흐름인데요. 어쨌든 이게 좀 밀려나가는 그런 요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좀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별에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엔화 약세, 주가 상승, 실적 쪽에서 경상이익률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에다가, 또 하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 맨 처음에 표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98년도 이후에 그 설비 투자가 감가상각을 좀 하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이면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했던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균 그 경과 연수랄까? 이게 설비 연령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게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 바꿀 필요성이 기업 입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설비 노후화를 위한 그 유지 갱신 투자 필요성, 그 부분이고, 그게 이제 나타났던 그 조사 결과 나타난 걸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분기마다 단기 경기 관측 조사를 하는데, 이 전 산업 기준으로 보면은 과다 설비가 거의 해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비제조업 쪽이야 이미 그렇고, 이제 제조업도 이 부분이 결국은 너무 설비가 노화되다 보니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엔화가 많이 약세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생산해서 그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국내에 생산하는 게 이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이 다이킨 고업의 에어컨, 캐논의 카메라, 파나소닉의 세탁기, 얘네들이 이제 국내에 좀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를 해외에 했던 걸 해외 투자를 안 하고 국내 쪽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일본 전기전자가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인데, 캐논, 니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콘 같은 경우는 워낙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많아가지고 일본 사람은 조금 단일 평가를 하는데, 이 캐논에서 이게 해외에서 생산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이게 기술 유출 문제가 있고 너무 따라온다, 차별화가 안 된다, 해서 그 해외 생산 비중을, 점유 비중을 45%가 그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제조업들이 미국 내에 회귀하는 거,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니지만은 일단 그 엔화 약세,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 많은 이익을 갖다 보니까 이제 보유 현금이 있어서, 보유 자금이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 이제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다가 그 일본의 이제 기업 내부 유보 자금이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상당합니다. 근데 이 자금을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이제 감세 효과가 한 2천억 정도 된다는 거, 이건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기업의 내부 유보 자금을 어떻게든 이제 쓰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이제 궁리한 게 한 3가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2가지만 소개했는데, 하나는 기관 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일종의 기관 투자가들이 어느 기업이나 어느 쪽에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2013년 12월 달에 제정을 해서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역할을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해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법 개정해서 금년 5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상장회사는 사회이사를 반드시 2명 이상 두도록 돼 있다. 두도록 해라. 만약에 두지 않으면은 왜 사회이사를 2명 안 두는지 그걸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기업 가버넌스 규약. 이거는 일본의 금융청하고 이제 증권거래소가 그 금년 6월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거의 마련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뭐냐? 기업이라는 게 누구의 뭐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이냐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게 경영자보다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그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비슷한 어떤 갈등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 이거와 관련된 거 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에도 보면 이제 이케아 가구라고 뭐 스웨덴 가구 들어와서 한참 얘기가 됐었는데, 일본에도 그게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케아 가구는 뭐 아주 고급적이 아니고 뭐 대중품 위주인데, 일본에 보면은 오츠카 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도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주쿠라든가 저쪽 오다이바, 요코하마 해서 점포가 한 20개 돼요. 굉장히 큰 고급품을 파는 데인데, 그 창업주가 오츠카 카츠히사라고, 아버지가 그 2010년도에 그 경영권을 딸한테 넘겨줍니다. 구미코한테. 구미코가 받아가지고 경영을 잘 해요. 그래서 수익을 계속 내죠. 어려운 상황에서 뭐 2012, 13년도까지 수익을 내는데, 2014년도 7월 달에 아버지가 회장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분은 18%를 가지고 있고, 딸은 해임을 그러니까 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오츠카 가구라는 데가 멤버십 제도입니다. 거기 가서 쇼룸에 들어가든지 살려면은 회원이어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93년서부터 회원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계속 시행해서 이제 그렇게 기반을 닦았다고 하는데, 딸이 회원제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좀 배치된다. 회원제를 풀어버리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 방침에 서로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사회에다가 기업 가치 극대화 뭐 방안에서 이걸 상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18%다 자기 지분들 확보해서 그걸 이제 부결시키려고 하고, 딸도 뭐 확보하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판단한 게 이 기관 투자, 죄송합니다. 그 판단한 게 이 기관 투자가들이 제3자 입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보통 이제 적극적으로 계좌를 안 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게 딸 얘기가 맞다. 회원제 하는 것보다는 다 오픈시켜가지고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딸이 다시 사장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주주총회 사실 사는 건 아닐 텐데, 주주총회 기업 가치 극대화 방안에 본인의 방안을 거기다 상정을 시킵니다. 근데 주주총회에서 그게 부결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딸이 계속
저기 그 오츠카 가구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기관 투자가들의 그 발언권을 2013년 12월서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 7월 달에 해임 시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일본 내에서 상당히 그 예의가 될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뭐 정확하지 않은데 상장 기업의 한 30% 정도가 이건 창업주하고 2세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케이스로서 볼 수 있고 또 일본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기업이나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이 설비 투자를 조금 더 이렇게 압박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출입니다. 수출은 쭉 뭐 말씀드렸지만은 엔화약세도 불구하고 별로 그 수출 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물량 증가가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대로. 무역 수지도 뭐 아까 적자했다가 4월 달에는 플러스 돌아서고 물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 중에는 저 요인도 있어요. 일본이 유가가 한 14억 배럴 정도 도입을 하는데 그 10% 빠지면은 그게 10% 유가가 떨어지면은 한 1조 3, 4천억 정도 흑자가 납니다. 이제 계속 연간으로.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 부분도 상당히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이게 뭐 바로 반전된 것 같다 하면 어떤 조치를 안 하는데 이게 엔화 환율이 보니까 이제 120엔대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좀 갈 것 같다. 뭐 금년도 갈 것 같다. 내년도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면은 움직이거든요. 기업들이 근저에 와서 이 엔화 기준으로 이 계약 통화,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이렇게 가는데 계약 통화를, 그러니까 수출 단가를 좀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에. 근데 그 근간이, 환율이 보니까 앞으로 뭐 블룸버그가 보든 일본 내 연구에서 보든 이게 좀 이 정도는 120엔대는 좀 유지될 것 같다라는 기반 하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저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어떤 한 축인 수출, 엔화가 약세에 가서 수출 쪽에서 좀 받아주고 수출에서 좀 받아주면 물량을 늘려야 되니까 물량을 늘려야 되면은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노동 수요가 별로 필요 없죠. 별로 문제가 안 되다가 아베노믹스가 하면서 어쨌든 뭐 소비라든가 설비 때 초기에는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력 부족 문제가 이제 현재화됐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일본이 3.4% 거의 뭐 구조적 실업률에 근접했습니다. 묘구인별 1.22배. 그런 상태에서 그 2011년 이후에 동부가 대지진 복구 사업 하고 있어서 인력 수요는 있고 하지만 일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건설 쪽의 인력들이 뭐 상당히 구조정되고 더군다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인력 공부하는 사람들 없고 그렇다고 일본 애들이 이 건설 쪽에 좀 단순한 부분을 외국 애들한테 별로 오픈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복구 사업하기 위한 그런 것들 아니면 일본 정부가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공공사업, 공공지출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게 왜냐면 이 부분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민간 건설할 때 거기는 단가를 더 세게 주니까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부사 집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한 데가 뭐 보안직 이것도 있지만은 이 건설직, 그 다음에 이 전문기술직이 어느 쪽에는 일본인데 우리하고 달리 아직 주민등록제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 쪽, 그다음 연금 쪽이 다 이게 번호가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 돈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일본이 내년서부터
원남바 제도에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걸 하려면은 IT 관련된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도 상당하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협회나 코트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제 저희보다는 인도 애들이 워낙 능력이 있는데 급여수준이 싸니까 인도 애들이 많이 여기를 커버를 하고 있죠. 서비스. 이게 서비스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쪽, 그쪽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사람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고 하니까 A라는 직장에서 조금 더 준다니까 이제 B란 자기 가지고 있던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고 저쪽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그 이자카야라고 해서 우리나라 선술집 비슷한데 신세계 뭐 그런데 왓담이라든가 뭐 있는데 걔네들이 영업이 안 돼요. 영업이. 그 다음에 무슨 뭐 귀동집 같은데 이게 뭐 한두 사람이 그 점포를 관리하는데 사람이 이동하니까 이게 점포가 뭐 밤샘 영업하던 것들이 밤샘 영업 못하고 뭐 7시, 8시 되면 문 닫고 하는 이게 이거 단순한 쪽인데도 그런 데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 원래 대지진이 있기 전에 이 54기가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걔들이 일본 에너지원의 거의 30%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면서 후쿠시마 6개는 이제 폐쇄했죠. 그러니까 48기가 있는데 나머지 48기 전부 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중단하든가 전력난이 있게 되고, 근데 그 부분을 약간 옆으로 빠지는데 애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쪽으로도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김해공단 이런 쪽에 일본의 부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한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얘들이 그거 대신에 원유라든가 LNG를 수입하는 게 늘어난 부분이 한 3.6조, 4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 그냥 완전 생으로 더 부담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전기요금 쪽으로 2013년도에는 한 25% 높여주는 요인을 작용했죠. 하지만 아베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원전을 완전 그냥 제로를 하겠다. 이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그래 했는데 아베 정부는 아니다. 원전은 그 중요한 그 전원이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재가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한 4기가 심사를 통과하고 있고 17개는 심사 중, 17개 미심 중. 이 부분이 원전 쪽에 의한 그 단가가 일반 원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가동이 되면은 뭐 상당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생산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본 그 한 5가지가 주요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뭐 5개 중에서 제가 보기엔 앞에 한 3개 정도는 뭐 일일 것 같고 뒤에 2개는 조금 더 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일본 경제가 어떻게 갈 것 같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작년도에는 이게 서비스 현상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이 0%였는데 금년에는 1%대로 높아질 거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내 민간서부터 해외 IB들, IMF. 다만 일본은행은 2%로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근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엔화 약세가 그렇게 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나주고 하면은 기업들이, 수출이 조금 살아나주고 하면은 그렇게 가지 않을 그 이유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일본이 이제 지난번에 미뤘던 소비세 8%를 10% 올린다는 것을 2017년 3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성장률이 좀 많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워낙 변동점이 많기 때문에 타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요새 많이 낮은 거, 일본이 뭐 유가를 다 원유를 수입하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낮은 것도 그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가입니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뭐 엔화 약세, 뭐 임금 상승 플러스 요인인데 작년에 올렸던 소비세 인상, 그게 이제 작년 4월 달에 5에서 8로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베이스가 좀 높아졌죠. 근데 그 베이스가 금년 4월 되면 다 없어집니다. 2%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그거에다가 이제 유가가 좀 낮아진 것 때문에 금년에는 뭐 1%대 이하로, 여기 이제 보면은 민간들은 뭐 0.4, 보통 뭐 0.8, 1.0, 뭐 이 정도 보고 있고, 다만 내년에는 뭐 1%대로 좀 높아질 거로 보는데, 일본은행은 왠지 2%로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꾸 근데 그 물가 안정 목표 2%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대학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일본은행이 또 분기마다 그 경기 조사를 하는데,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업들한테 야, 너네들이 봤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기업들은 대부분이 뭐 1.4, 1.5, 1.6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간다면 이게 소비세 인상률이 다 빠지고 하면은 일본이 일단은 그 디플레이션은 작년 벌써 플러스 돌아선 지 1년이 넘었는데, 뭐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다면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그 명목 GDP 500조 플러스 마이너스 20조엔 거기에 갇혀 있는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은 벌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은. 하지만 이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정책으로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소비를 꾸준히 해줘야 이게 쭉 갈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다행히 지금 유가 수준도 낮기 때문에 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일본의 잠재 성장률 추이입니다. 시기별로 보면은 뭐 90년대 2.8% 잠재 성장 능력이었던 게 90년대 후반 2000 초에는 0.8, 뭐 1.2, 지금 0.5라고 하는데 실제는 0.5가 아니라 0.2, 3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0.2, 0.4이면은 그 뭐 거의 안 굴러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0.5 이런 것들을 더 위로 높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임금 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이 임금 인상 흐름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성장 전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일본적으로 법인세이나 뭐 2년 동안에 3.5%포인트 낮춘다겠는데 그 이유권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이유권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성장이 늘어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임금 인상 쪽에 돌려주는 그 순환 과정이 형성이 되면은 이게 좀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일본 인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서부터인가 생산 가능이가 빠지고 있고 총인구는 2010년서부터 총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줄어들 수 있는 그 여지, 근데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인데, 수출 쪽에서 우리 뭐 FTA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PPP 협상 이쪽에 지금 일본이 나중에 이제 조인을 해서 좀 지체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체결이 되면은 그 관세 면에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게 넓혀가지 않게 일본은 이쪽을 많이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일본이 국가부채가 GDP의 2.5배, 그게 항상 바틀락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세, 국가부채,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쓰는 걸 줄이든지 아니면 더 걷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더 걷는 거는 상당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 이제 89년대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했던 건 낙가소매 수상 때 검토를 했고 낙가소매 수상 때 이거를 소비세가 아니라 매출세로 매상세로 해서 이제 도입했고 매상세를 한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럼 이건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기업들이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케시다 그 대장상이 설득해서 그거는 매출세지만 사실 소비세다. 어차피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 해가지고 그 기업인들을 마무리를 시키면서 이름을 이제 소비세를 바꿔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낙가소 수상인데 수상 그만두고 다케시다가 수상이 됐고 어쨌든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하시모토 수상도 3에서 5로 옮기는데 그걸 결정하고 나중에 선거에서 져서 그 사람도 낙마를 하고 있고 요번에 5에서 8로 옮겼을 때도 소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해서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11월 달인가? 그때 올리지 않기로 2010년 4월로 연기했는데 연기한 이후에 국제신용평가회사 이 무디스에서 일본의 신용등급 재정 건전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미하다 해가지고 등급을 낮췄습니다. 저희가 똑같았었는데 AA3에서 A1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피치도 그때 경고를 했었죠. 전망했는데 피치는 그 당시 일본이 A 플러스였는데 4월 달에 A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외국 애들이 일본의 그 재정 건전성 문제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저희 나라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일본형 사회복지체계,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를 할 거냐, 중부담 중복지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막 된 90년대 중반서부터 그 노인네들, 어른들이 정치인들 중에서 다 표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되는 정책을 함부로 내기가 어려워요. 정권을 못 잡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넘어왔던 게 일본의 사회복지체계. 그런데 여건이 바뀌면 그것도 확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의 사회복지체계가 어쨌든 복지가 중인지 곤지 모르겠지만은 부담에 비해서 복지가 좀 많다. 아니면은 복지에 비해서 부담이 적다든가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을 계속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쯤 되면은 미루고 하는 이 부분도 뭔가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일본의 문제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좋아져 있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일본에 지금 떠안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의 1년에 80조 엔씩 돈을 풀면서 80조 엔 일본의 장기 국채를 옛날에야 짧은 것들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10년짜리 해서 평균 듀레이션이 한 6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일본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 안 내놓으면은 금리가 당장 그것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적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연준에서 금리가 금년 가을이냐 아니면 인상하겠다고 하죠. 22는 또 거꾸로 내년 8월까지는 돈을 계속 풀겠다고 하는 거고 일본은 이제 중간에 어떤 그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본에 들어와 있는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8%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일본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은 그래도 30% 가까이 꽤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본의 그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일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의 통화정책의 어떤 일종의 출구랄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금리가 움직이면은 금리가 어쨌든 조금 움직이게 되면 또 일본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 시중은행들이 국채 보유를 어차피 점점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게 평가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평가손을 좀 구체적인 얘기라 좀 미안한데 메꿔줘야 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하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국내 금융기관에서 일본행처럼 계속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손해보면 바로 자기들 실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과제로는 앞에 제시했듯이
이런 성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정책 유연성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게 맥킨지가 금년 2월 달에 발표한 그 자료 중에 표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매크로 레버리지라는 게 이게 돈을 빌려서 뭐 운영하는데 이게 뭐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금융 다 합니다. 토탈리 봤을 때 일본이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인데 일본이 400%로 제일 높습니다. 한국 한 230% 정도. 근데 일본을 보면은 아까 봤다시피 그 GDP 대비니까 GDP 한 250 정도가 정부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표는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4년까지 얼마나 더 늘어나냐는 건데 뭐 다른 데는 다 줄었지만 일본 정부만 이제 밀렸던 거죠. 뭐 리먼 쇼크 이후에 또 그 대지진 이후에 아베노믹스 이후에 계속 밀리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30이면은 뭐 그냥 마마한데 저희 나라는 45가 늘어났는데 기업, 정부, 가게 뭐 고루고루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당한 얘기가 좀 함축되어 있는 거라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일본이 어쨌든 그 경제 주체 쪽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게 토탈리 보면은 400%로 상당히 높다. 세계 랭킹 1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본 경제가 이제 좋아져서 일본 기업들이 좋아져서 수익을 많이 내고 그 행태 중에 하나 나타난 게 얼마 전에 큰애가 얘기를 하다가 걔가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데 첼시의 후원 기업이 삼성에서 일본의 요코하마 고무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이 거의 10년간 후원을 했는데 1년에 332ren인가 했는데 요코하마 고무는 5년간 계약을 했는데 규모가 한 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기업들이 물론 요코하마 고무라는 데가 그 타이어,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 중에서인데 골프채, 항공 부품 이런 쪽인데 굉장히 건실하다는 기업이죠. 근데 그 기업이 그렇게 할 정도로 이걸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봤을 때 삼성 마크 보면은 좀 뿌듯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일본 기업의 요코하마 타이어 그 마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근데 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갈 거냐? 다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일부만 갈 거냐? 이거는 제가 답을 못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실상을 이해를 하시고 뭘 판단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시간 동안 강의해주신 한영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